미국이 KF-21의 미제 무장 통합을 거절한 결정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을 지키려다 그 구조 자체를 훼손한 선택이었다. 이 사안을 전투기 성능이나 특정 폭탄의 우수성 문제로 해석하는 순간 분석은 실패한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한 무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시장의 기본값을 정의할 수 있느냐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승인과 표준이라는 두 개의 레버를 통해 방산 시장을 관리해왔다. 무장 통합 승인,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후속 개량 허가, 그리고 수출 재승인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통제 장치였다. 동맹국들은 이 구조 안에서 움직였고 미국 무장은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에 가까웠다. 문제는 미국이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이다. KF-21 사례에서 미국의 판단은 명확했다. 통합을 막으면 시장 중첩을 방지할 수 있고 승인권을 쥐고 있으면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한국이 더 이상 대기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승인 거절 이후 한국이 보여준 반응은 항의도 설득도 아니었다. 노선 변경이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통제는 효력을 잃기 시작했다. 통제는 대체제가 없을 때만 작동한다. 미국의 승인 구조는 그 자체로 완결된 힘이 아니라 미국 무장이 유일한 선택지일 때만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전제를 허물었다. 미제 무장을 쓰지 않아도 동일한 작전 개념을 구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운용과 개량에서 더 빠른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이는 단순한 북산화 성공 사례가 아닌 통제 구조에 대한 이탈 선언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무엇을 잃고 있는가이다. 미국이 잃는 것은 GBU-39 한 종의 판매 기회가 아니다. 더 큰 손실은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점점 밀려난다는 점이다. 전투기 시장에서 진짜 힘은 성능이 아니라 기본값이다. 어떤 무장이 가장 강력한지가 아니라 어떤 체계가 기본으로 채택되는지가 시장을 지배한다. 미국은 이 기본값을 승인이라는 수단으로 관리해왔지만 그 승인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가 등장하는 순간 카드가 무력화된다. 한국의 선택은 감정적 자주가 아니라 계산된 전환이다. 승인 비용, 통합 지연, 개량대기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운영 구조를 단순화했다. 이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강도 미공군식 작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이 변화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통제를 선택한 순간 한국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미국은 버튼을 눌러 흐름을 멈추려 했지만 한국은 버튼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통제는 유지되기 위해 끊임없이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 이 사안은 그 조건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한 번 나타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미국이 방산 시장에서 유지해 온 지배력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표준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표준을 승인이라는 행정 절차로 포장해 동맹국의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 메커니즘은 단순한 무기 판매 전략이 아니라 작전 개념과 훈련, 정비, 보급 체계까지 묶는 장기 통제 모델이었다. 전투기는 플랫폼이었고 무자는 그 플랫폼을 묶는 족쇄였다. 미국 무장을 채택하는 순간 해당 국가는 자동으로 미국식 운용 체계에 편입된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임무 데이터 파일, 개량 주기, 후속 인증까지 모두 승인 체계 아래 놓인다. 이 구조에서 승인 지연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에 가깝다. 문제는 이 지연이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책임이 분산된 체계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느린 구조가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해줄 것이라 믿어왔다. 표준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무장이 더 싸고 더 강력한지는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무장이 기본 설정으로 인식되느냐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이 기본값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동맹국 공군의 훈련 교범, 작전 계획, 심지어 전술 사고방식까지 미국 무장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 체계 안에서 미국은 판매자이자 심판이었고 승인권은 곧 영향력이었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표준은 강요로 유지되지 않는다. 대체제가 등장하는 순간 표준은 협상 대상이 된다. KF-21을 둘러싼 이번 사안에서
미국이 간과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승인 거절은 통제 수단이지만 동시에 다른 길을 가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호를 가장 빠르게 현실화한 국가 중 하나였다. 미국식 표준은 고강도 작전을 상정한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그런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은 최첨단 성능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예측 가능한 비용, 전시 상황에서의 자율성을 더 중시한다. 승인에 묶인 무장 체계는 이 요구와 충돌한다. 미국의 표준이 모든 고객에게 최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표준은 절대값이 아니라 선택지로 내려온다. 여기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표준을 거부하지 않았다. 대신 표준을 분해했다. 승인, 통합, 개량, 수출이라는 4개의 고리를 하나씩 분리해 자국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재조립했다. 이는 미국식 표준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 우회 전략에 가깝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승인이라는 단일 레버로 시장을 관리하던 구조가 느슨해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방산 강국이다. 그러나 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시장 통제력은 동일하지 않다. 통제력은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유연성에 의해 시험받는다. 승인과 표준에 의존한 미국의 모델은 이제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 번 제기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KF-21 사례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을 한국의 국산화 성공으로 정리하면 핵심을 놓친다. 한국의 선택은 자립선언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었다. 미국식 승인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이는 감정적 배응이 아니라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계산된 판단이었다. 미국의 방산 구조는 단계적이다. 플랫폼 개발 이후 무장 통합, 승인, 후속 개량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에서 승인권은 병목이 된다. 한국은 이 병목을 제거하는 대신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로 이동했다. 전투기 개발과 무장 개발을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동일한 일정표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다. 이 방식의 차이는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누적된다. 미국식 구조에서는 무장 하나를 바꾸기 위해 여러 기관의 이해 조정과 승인 대기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식 구조에서는 전력화 일정에 맞춰 수정이 이루어진다.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이 차이는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라 생존성 문제로 연결된다. 한국이 만든 변화의 핵심은 선택지를 늘렸다는 데 있다. 미제 무장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미제 무장을 쓰지 않아도 작전 개념이 성립하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순간부터 승인권은 통제 수단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격화된다. 상대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은 더 이상 절대적일 수 없다. 여기서 일본과의 대비가 드러난다. 일본은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도 승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독자 노선을 감당할 정치적 결단과 시장,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프랑스와 독일은 가짜의 플랫폼을 보유했지만 표준 경쟁에서는 내부 분열로 속도를 잃었다. 반면 한국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실행을 택했다. 이 접근은 위험을 동반한다. 장기적으로는 검증 부담과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제 비용이 사라진다. 승인 지연, 수출 제한, 소프트웨어 접근 문제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제거된다. 이는 개별 무장의 성능을 넘어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바꾼다. 구매국 입장에서 한국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기준점이다. 그러나 기준점과 기준 설정자는 다르다. 한국은 기준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기준이 하나의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규칙을 깨는 순간 반발이 따른다. 반면 규칙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면 시장은 조용히 이동한다. 지금 2단계에서 한국의 위치는 과도기다. 완전한 표준 제공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종속적 사용자도 아니다. 이 중간 지점이 바로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영역이다. 통제는 극단에서만 명확하다. 회색지대가 넓어질수록 통제는 힘을 잃는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회색지대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결과를 만들고 있다. KF-21과 FA-50을 서로 다른 급의 전투기로 분리해보는 시각은 표면적이다. 중요한 것은 체급이 아니라 설계 철학과 시장 포지션이다. 이 두 기체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일한 전략선 위에 놓여 있다. 고급과 저급의 관계가 아니라 상위와 하위가 연동되는 구조다. 이 연동이 바로 한국 방산 전략의 핵심이다. KF-21은 단독으로 보면 4정 5세대 전투기라는 애매한 평가를 받기 쉽다. 그러나 이 기체의 진짜 목적은 미 공군식 고강도 교리를 완벽히 재현하는 데 있지 않다. KF-21은 고가의 풀세트 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한 기준점을 노린다. 즉, 성능의 극대화가 아니라 비용 대비 작전 밀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이다. 여기서 무장 독립과 빠른 개량 주기는 필수 조건이 된다. FA-50은 이 전략의 하위 계층을 담당한다. 경공격기라는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즉시 투입 가능성, 납기 신뢰성, 그리고 운영 비용이다. FA-50은 전력 공백을 메우는 임시 대안이 아니라 중저강도 작전을 상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용 플랫폼이다. KF-21이 도달하기 전 단계에서 작전 경험과 운용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두 기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무장과 운영 개념의 일관성이다. 한국은 기체별로 다른 철학을 적용하지 않았다. 훈련, 정비, 무장 운용, 개량 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구매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기종 선택이 아니라 장기 운영 모델을 선택하는 행위가 된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과 차이가 벌어진다. 미국은 상위와 하위를 분리한다. 고급 플랫폼에는 고급 비용과 복잡한 승인 구조가 따라붙는다. 유럽은 각 플랫폼이 각자의 논리를 가진다. 통합보다는 개별 최적화에 가깝다. 반면 한국은 완벽한 성능을 포기하는 대신 전체 구조의 일관성을 택했다. 이 선택은 눈에 띄는 성능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일본의 위치는 더욱 애매해진다. 일본은 기술력은 갖췄지만 수출 가능한 패키지를 만들지 못했다. 정치적 제약과 승인 구조가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플랫폼을 보유하고도 시장에서 역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과 무장을 동시에 제한하며 선택의 부담을 구매국에서 제거한다. KF-21과 FA-50의 조합은 단기 판매 전략이 아니다. 이는 단계적 진입 구조다. FA-50으로 시작해 KF-21로 확장하고 동일한 무장과 운용 개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가 자리 잡는 순간 구매국은 다른 표준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방식과 유사하지만 더 단순하고 빠르다. 결국 이 두 기체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급의 전투기를 파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작전 수준에 따라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존 강자들의 불편함이 시작된다. 미국 무장이 선택지가 되는 순간 시장의 권력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는 단순한 매출 감소 문제가 아니다. 승인과 표준을 통해 유지되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이다. 방산 시장에서 옵션이 된다는 것은 협상력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협상력이 낮아진 무장은 더 이상 외교적 지렛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미국은 오랫동안 무장을 통해 동맹국의 작전 개념을 관리해왔다. 어떤 무장을 쓰느냐에 따라 훈련 방식이 정해지고 전술 사고가 고정되며 전시 보급 체계까지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이 구조는 군사 협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이 전제가 유지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대체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그 조건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무장체계는 성능으로 미국을 압도하지 않는다. 대신 접근성과 속도로 시장의 기대치를 재설정한다. 승인 대기 없이 통합되고 일정에 맞춰 개량되며 수출 과정에서 추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평시에는 불편함 정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국가들은 점점 더 이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중국은 자체 표준을 강제로 확산시키려 하지만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기술과 품질을 강조하지만 정치적 제약과 소극적 수출 전략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유럽은 각국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지 못한다. 이 틈새에서 한국의 위치가 부각된다. 강요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미국의 대응은 아직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물러 있다. 승인과 통제를 유지하면 질서가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질서는 통제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택지가 존재할 때 질서는 재편된다. 한국 무장이 등장하는 순간 미국 무장은 비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본값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확산된다. 처음에는 일부 국가의 특정 기종에서 시작된다. 이후 무장 패키지, 훈련 체계, 정비 계약으로 번진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식 표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이때부터 미국은 승인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어려워진다. 승인 자체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표준 경쟁에서 한 번 균열이 생기면 시장은 조용히 분산된다. 미국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공급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일한 기준점이라는 지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한국은 이 균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속도와 유연성이라는 무기로 말이다. 결국 미세 무장이 옵션으로 밀려나는 순간 미국이 잃는 것은 무장 판매 이상의 것이다. 잃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구조를 잃은 영향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기적 뉴스가 아니다. 장기적인 권력 이동의 전조다. 이번 사안의 결론은 단순하다. 미국은 통제를 선택했고 그 결과 선택권을 잃고 있다. 반면 한국은 통제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방산 시장에서 인식은 숫자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인식은 분명하다. 한국은 막히면 멈추는 국가가 아니라 막히면 노선을 바꾸는 국가라는 평가다. 이 인식 변화의 핵심은 자주라는 단어에 있지 않다. 한국이 강조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일정, 비용, 개량 속도, 수출 절차가 통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구매국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 특히 중견국과 신흥국 공군에게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운영상의 합리성 문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강대국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최상위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최상위 전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기술적 완성도를 강조하지만 외부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유럽은 자율성을 말하지만 속도를 잃었다. 중국은 물량을 내세우지만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네 방향 사이에서 한국은 가장 현실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플랫폼 중심에서 체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무장, 훈련, 정비, 개량이 묶인 운영 구조를 수출한다. 이 구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구매국은 쉽게 다른 표준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미국이 수십 년간 활용해온 방식이지만 한국은 이를 더 단순하고 빠르게 구현하고 있다. 이 흐름은 전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장 표준이 바뀌면 드론, 유도무기, 항공체계로 확산된다. 플랫폼을 넘는 순간 영향력은 배가 된다. 미국이 승인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좁아진다. 승인권이 남아있어도 그것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구조가 늘어난다. 이는 통제력의 실질적 약화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경쟁자의 등장 자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성능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느린 의사결정, 복잡한 승인, 긴 개량 주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한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번의 승인 거절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방산 시장에서 누가 규칙을 제안하고 누가 그 규칙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신호다. 한국은 아직 규칙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더 이상 주변부도 아니다. 가장 불편한 위치,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미국은 버튼을 눌러 막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버튼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통제는 선택이 되고 선택은 권력을 잃는다. 지금 이 변화는 시작 단계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